1891년 전라좌도의 보부상 조직은 김윤이라는 상인에게 임명장 하나를 내렸습니다. 지게를 진 장돌뱅이가 왜 관원처럼 임명장을 필요로 했을까요? 오늘은 소금과 어물을 짊어진 발, 지게를 받친 촉작대, 그리고 품속화에 남은 종이 한 장을 따라가 봅니다. 혼자 걷는 장돌뱅이라는 상식은 금방 뒤집힙니다. 해가 올라오기 전 한 등짐 장수가 주막마당에서 무릎을 굽힙니다. 새끼줄을 당겨 지게 목발을 묶고 나무 그릇과 누룩, 소금 자루를 무게중심에 맞춰 쌌습니다. 어깨에 대는 멍에는 어제 흘린 땀이 말라 거칠어져 있고 비에 젖은 마당에 흙은 집신, 밑창에 차갑게 들러붙습니다. 멀리서 마린 어물의 짠내와 장작 영이 냄새가 한데 섞입니다. 이 사람을 요즘 말로 배송기사라 부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보부상은 물건만 옮기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산 마을과 팔 장터를 직접 이었고 가격을 결정하고 다음 장의 수요까지 기억했습니다. 다리가 길이자 가게였고 창고였고 정보망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장시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은 임원 경제지를 인용해 1830년 전국에 1052개의 장시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5일장처럼 날짜가 다른 장을 순서대로 돌면 하루에 왕복할 수 있는 범위가 하나의 상권이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 안 팔린 누룩은 다음 장으로 갔고 어물이 필요하다는 소식은 반대편 마을로 갔습니다. 장터에 도착하면 등짐 장수는 촉작대를 땅에 찍어 지게를 받쳤습니다. 물미장이라고도 부른 이 막대기는 쉼 때는 짐의 다리가 됐고 길에서는 몸을 지탱하는 지팡이가 됐습니다. 자리를 펼 때마다 나무 끝이 돌바닥을 딱딱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새 물건이 왔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이 장면은 도구와 환경을 바탕으로 한 일러스트 재현입니다. 두 번째 단서는 짐의 종류입니다. 보상과 부상은 같은 사람을 다른 말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보상은 필묵, 금속 제품, 비단처럼 부피가 작고 값이 나가는 물건을 보자기에 쌌습니다. 부상은 나무 그릇, 토기, 어물, 소금처럼 크고 무거운 물건을 지게에 얹었습니다. 한 명은 물건을 비에서 지키는 법을, 다른 한 명은 짐을 내려놓고 다시 올리는 법을 먼저 익혀야 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택배와 가장 큰 차이가 드러납니다. 상자에 주소를 붙이고 한 번에 전국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상인이 어느 장에서 누구에게 팔지 직접 판단했고 팔지 못한 짐은 그대로 다음 고개를 넘었습니다. 배송과 영업과 재고 관리가 한 사람의 등에 올라간 것입니다. 세 번째, 단서는 조직입니다. 보부상들은 청금록과 선생안처럼 조직원 명단을 적었고 상호 부조 규칙과 징계 규정을 두었습니다. 혼자 걷는 시간은 길었지만 혼자 장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픈 상인을 돕고 시장에서 문제를 일으킨 조직원을 벌하고 관청과 교섭할 대표를 두었습니다. 상인의 신용은 개인의 재산이자 조직 전체의 재산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두 사람이 같은 그릇을 다른 값에 팔면 다음 장의 신용까지 흔들렸을 겁니다. 조직은 서로의 행동을 감시했고 결혼과 장례처럼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도 도왔다고 전해집니다. 빗소리, 큰 장터에서 도량 두드리는 소리와 엿전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도 신용을 잃은 장수의 자리는 금방 비었을 겁니다. 이 또한 시장 환경을 바탕으로 한 일러스트 재현입니다. 당신이 이 장수라면 비구름이 낮게 내려앉은 고개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장까지 가면 소금을 팔 수 있지만 자루가 젖으면 짐의 값이 내려갑니다. 주막에 멈추면 물건은 지키지만 다음 장의 몫을 잇는다는 대가를 치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길을 빨리 걷는 재주보다 어느 장에 무엇이 부족한지 아는 판단이었습니다. 시장을 돌던 순서는 단순한 지리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토기가 많은지, 어느 장터에 어물이 귀한지, 누가 외상을 제때 갚는지가 머릿속 지도에 쌓였습니다. 마을 사람은 장수에게 다른 고을의 농사 소식을 물었고
장수는 다음 장에서 팔릴 물건을 그 대화에서 가려냈습니다. 물건과 소식과 신용이 같은 길로 움직였습니다. 짐을 내리는 순간도 중요했습니다. 촉작대가 미끄러지면 자루와 그릇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장수는 땅의 단단한 자리를 발로 먼저 누르고 막대기를 비스듬히 받친 뒤에야 어깨에서 멍게를 빼었습니다. 거친 새끼줄을 풀 때 손바닥이 따갑고 등이 식으면 땀에 젖은 저고리가 서늘해졌을 겁니다. 이 작은 절차가 하루 수입을 지키는 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813년 조선 정부는 중앙에 해상공국을 설치해 보상과 부상을 합쳤습니다. 장터 가장자리의 영세한 행상으로만 보였던 사람들이 실은 정부가 관리할 정도의 조직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선택은 보부상에게 공식 통로를 열어줬지만 동시에 국가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반전은 물건의 무게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무거운 것은 소금자루가 아니라 신용이었습니다. 장이 다친 뒤 연락이 끊기면 짐을 옮길 사람도 외상을 갚을 사람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명단과 규율, 임방과 임원은 종이 위의 행정이 아니라 다음 장으로 건너가는 보증서였습니다. 이제 1891년의 임명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라좌도 도반수는 김윤희를 도공원으로 임명했고 문서 끝에는 첩이라는 글자와 도장, 수결이 남았습니다. 김윤희가 어떤 표정으로 문서를 받았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다만 이 한 장은 지게를 진 상인이 전국 시장망의 조직원이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오늘 영상의 첫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종이에 있습니다. 날이 저물면 상인은 팔린 짐의 빈자리를 다음 장에서 필요한 물건으로 채웁니다. 행상을 끝내는 뒤처리는 지게를 털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상을 기억하고 다음 장날을 확인하고 조직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진 길에서 지게는 가벼워졌지만 다음 장에서 지켜야 할 약속은 등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주막 처마 밑에서는 젖은 집신을 벗어 흙을 털고 느슨해진 지게 줄을 다시 당겼습니다. 하루의 끝에 반드시 도구를 손보는 이유는 다음 장길에서 줄 하나가 끊어지면 생업 전체가 멈추기 때문이었습니다. 낮의 장사는 저녁의 뒤처리까지 끝내야 완성됐습니다. 보부상을 조선의 택배 기사라고만 부르면 중요한 반전을 놓칩니다. 그들은 소금과 그릇을 나르는 노동자였고 지역의 가격과 소식을 이으는 영업사원이었고 자체 규율로 신용을 지킨 조직원이었습니다. 오늘 택배 상자 하나가 다음날 문 앞에 오는 일과 지게 하나가 장시 사이를 건너던 일 중 당신은 어느 쪽을 하루라도 견딜 수 있으신가요?